현재 패드워치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 전망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한 번 정도로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이제 염두에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목적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디스인플레이션 컷과 보험성 컷, 경기 침체 컷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텐데 10년물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보험성 컷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과거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만약 9월 달에 단행이 된다면 이 9월 달 금리 인하하는 목적 자체가 보험성 컷인지 아니면 물가만 쏙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9월 전에는 8월 말에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를 하게 되고 이번 잭슨홀의 주제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사실 제가 올린 예금 금리의 베타 관련된 내용도 통화정책의 효과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그게 제대로 효율성을 갖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보겠다.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유명한 교수님들 다 나와서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굵직한 이벤트입니다. 잭슨홀을 기점으로 통화정책의 큰 기류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특별히 주제에서도 엿볼 수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내용 자체가 중립금리 논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시장 컨센 자체는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제약적인 레벨인 건 맞지만 이게 얼마나 제약적인지 또는 인하를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라고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의 높은 금리 또는 중금리 수준에서도 과연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중립금리 논쟁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 부분이 금리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에서 장기 중립 롱거론이 2.5%를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었죠. 다만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실질적인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의 핵심 논리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지만 이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찌됐든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폭까지 내릴 것이냐,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이 어느 수준이 적절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되게 좋았고요. 금리 인하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 목적에 따라서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했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험성 컷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중립금리가 현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도 시장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든지 텀 프리미엄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립금리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서 생산률 향상으로 중립금리를 높게 잡아야 된다. 따라서 경기에 부담 없는 구조적인 성장세가 가세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사실 지금 생산성이라고 집계된 대부분이 인구구조 변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생산 가능 인구의 장기 추세 상관성과 매우 높았다. 지금은 이민자의 급증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지만 이민자가 계속 늘 수는 없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로 결국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지만 아마 이민자의 추세도 빠르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좀 드렸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재 성장률이든 중립금리든 결국 핵심은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미국 경기가 성장 여력이 확보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미국 경기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고용 심리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특별히 일자리에 대한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해고가 늘진 않았지만 해고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트리거가 생기면 빠르게 급증하는 특징이 있죠.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립금리 논쟁을 하거나 잠재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낮은 해고율 또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낮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업률이 낮다,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고용시장이 당장 위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다고 고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취약한 고리는 이미 무너졌고 6식스 기준으로의 실업률은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업데이트가 된 24년 1분기 뉴욕 연은이 조사하는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가계부채가 1,84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고요. 추이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조 6,90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계 부채량도 늘었지만 여기에 고금리에 따른 후폭풍이 부작용으로 슬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연체율이겠죠. 24년 1분기 전체 연체율은 보시면 3.3%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QOQ로 봤을 때 0.1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과거 평년 대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2019년 3분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연체율이 증가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19년도보다는 더 낮은 레벨이다. 이래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심각한 연체율이에요. 특히 신용카드 대출의 90일 이상 연체율을 보시게 되면 10.69%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높아졌죠? 이 수준은 12년 2분기 이후의 최고치예요. 사실상 팬데믹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08년도라는 신용위기, 한마디로 금융위기를 제외해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대출의 90일 이상 연체율의 평균이 9.34%거든요. 이 9.34%는 과거 치솟았던 금융위기 당시의 연체율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치를 끌어올린 요인이 있죠. 그럼에도 9.34보다 지금 현재 수준이 높은 상황입니다. 10.69 상당히 심각한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가파른 기울기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동차 대출의 심각한 연체율도 4.41%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03년 1분기부터 전체 자동차 연체율 평균이 3.72%거든요. 이보다 웃돈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08년도 금융위기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연체율, 90일 이상 연체율은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율을 중심으로 악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차를 두고 소비지출 여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소비를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고 더 심각한 부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치솟게 되면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08년도 금융위기고요. 코로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올랐다가 이 정도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그냥 안정권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의 기울기는 08년도 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소형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보시게 되면 24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7.79%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재정 건성성이 상당히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보다도 높고 08년도 위기, 00년 IT 버블 때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절대적인 연체율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는 고소득층이라든지 신용점수가 높은 소득층에 있어서 전체 연체율이 낮아진 개념이지 취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과거 역대 사례보다 더 악화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초과저축액으로 버텨왔던 게 미국 경기의 현실이었죠. 사실 일정 부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고소득층의 보유액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초과저축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24년 3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어요.
초과저축이 고갈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미국 경기, 가계재정에 초과저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전체 연체율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과거 19년도 평년보다 낮은 레벨이다. 이를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연체율의 가파른 상승세를 봐야 됩니다. 특히 심각한 연체가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실업률이 잔잔하다가 갑자기 치솟는 것처럼 한번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심각한 연체율의 상승세는 장기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요. 이게 쭉 떨어지다가 고개를 들고 반등하게 되면 가파르게 치솟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QOQ로 변화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권역으로 반전된 사례는 집계 이래 총 3번이 있었고요. 08년도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심각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90일 이상의 심각한 연체가 되기 전에 30일 이상의 연체율 먼저 올라가겠죠. 이게 결국에는 심각한 연체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죠. 신용카드에 대한 30일 이상 연체율은 8.9%고요. 자동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7.9%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심지어 모기지까지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자동차와 신용카드 연체율이 크게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는 현재 자동차 대출금도 갚기 어려운 실정에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급증한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체율, 모기지라든지 신용카드 등등보다 오히려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거의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도 자동차를 대출로 구입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왼쪽은 모기지의 신용점수고 이 하늘색이 대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760점 이상의 신용점수가 높은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자동차 대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대출금의 연체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대출금도 갚기 어려운 실정의 취약계층이 신용카드라고 넉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의 지금 잔액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 최고점을 기록하고 24년 1분기 대출 잔액은 피크아웃 했습니다. 작년 1조 1290억 달러에서 1조 1150억 달러로 마이너스 1.2% 정도 줄었고요. 물론 전년 대비로는 13% 정도 증가했겠죠.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대출이 꾸준히 늘다가 꺾일 때, 이때죠. 마찬가지로 이때입니다. 꺾일 때 경기 침체가 동반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피크아웃 했고 물론 1분기 만에 꺾인 거니까 이 꺾인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재차 반등할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에 BNPL이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신용 문제의 정확한 통계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카드 잔액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앞서서 9월달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연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준금리 인하 경로로는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목적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보험성 컷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결국에는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거질 수가 있다. 다만 중립금리의 논쟁에 있어서는 지금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정말 미국이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의 고용 수준이라든지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를 통한 미국의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험성 금리 인하 자체도 역사상 한 번 정도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때와 지금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잭슨홀 시기도 다가오고 결국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효율성, 효과, 이런 부분을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중립금리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